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법인의 문성우 대표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 발간 기념으로 해서 우리 법인의 구성원들께 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특별 세미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문성우 대표님에 대한 양력은 따로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 바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언론 신문 보기도 또 짜증난다는 분도 많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한 것인가? 사상 누각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애써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라고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중에서도 이것은 하나로 지나가는 과정 아니겠느냐,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 독재국가처럼 일사불란하고 편안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시련을 겪어가면서 차츰차츰 발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저는 오늘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항상 그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해봤을 때에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같은 호모사피엔스인데 이 호모사피엔스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외향으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은 정신적으로서는 과거를 계속 반복하고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한번 들여주어 보면 오늘이 다시 보이고 오늘이 보이면 또 미래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최근에 작년에는 그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라는 책을 냈고요. 금년에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됐는데 둘 다 역사서입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바쁘신 우리 변호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 어떠냐 라는 생각에서 작년에 이 책을 좀 냈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 쓰려고 했을 때의 분량은 이 책이 한 5배 분량이었는데 책으로 되면 출판사에서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책이 안 팔린다고요, 자기들 입장으로는. 그래서 한 권짜리로 줄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세계사적 배경,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외교로 만들어진 나라지 달리 우리의 힘보다는 세계적인 외교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봤을 때 그 지나간 외교를 알아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그 변호사나 법조 로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대한민국 덕을 보고 있는지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과거로 여행을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청에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월 15일 오늘의 거행하는 미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동양한 고대국의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서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희생적으로 투쟁해온 결과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처음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근 80년이 좀 못되죠. 전에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참고한 서적인데요. 헬리 키신저의 디플로마시 요즘 번역판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여기서 참고될 거예요.
커맨딩 하이츠 이 책은 2차 대전 이후 그 대처 수상의 그 신자유주의까지를 경제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잘 써놓은 커맨딩 하이츠입니다. 이 커맨딩 하이츠란 말은 원래 누가 쓰는 말이냐 군대 용어입니다. 강제고지란 말이죠. 내라고 하는데 강제고지인데 레닌이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소련이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경제를 했는데 경제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요즘 북한의 장마당이죠. 그런 것처럼 사유재산제를 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레닌도 놀라고 다른 사람 놀랐는데 그때 이제 볼셰비키나 이 멘셰비키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말이야 이런 우리 공산주의 했다면 보람이 없지 않느냐 악을 쓰니까 걱정하지 마라. 커맨딩 하이츠 공산체제 공산주의만 하나 가지고 있고 밑에 시스템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쓴 말이 커맨딩 하이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가 레닌이 1924년이고 5년에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스탈린이 이걸 가지고 싹 폐지하고 경제개발 5개년으로 해서 국가주도 경제를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참고한 내용은 퓨처 오브 프리덤인데요. 이 책이 이제 상당히 그 재밌는 게 여러분 CNN에 보시면 파리디 자카리아라고 인도계 무슬림인데요. 아주 매주 자기 칼럼 자기 시간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입니다. 일설에는 키신저 다음으로 국무장관급이라고 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30년 가까이 20여 년 전에 미국이 왜 이렇게 두 조각이 나서 갈등이 나는가에 대한 책을 쓴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 이야기에 앞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건요. 식민지로 됐다가 식민지가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제국인데 그 제국이 그 서양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식민지 전쟁이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 때나 지금이나 강대국, 제국은 강대국이라고도 합니다. 제국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세기경에 이제 유럽에는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동양으로 비교해보면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우리나라, 영국은 이제 일본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누가 이제 장악하게 되면 합스부르크가가 이제 이끌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 전체를 전부 다 뭐로 연결하냐면 혼인으로 싹 국가 간에 연결을 해갑니다. 혼인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가 딱 고립이 된단 말이죠. 그때가 루이 13세 때인데 이 프랑스가 이게 이제 고립이 되니까 프랑스는 이러고 있는 차제에 30년 전쟁이 터집니다. 1618년부터 48년까지. 그 30년 전쟁이 뭐냐면 신성로 잠깐만요. 오케이. 이 빨간 부분이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인데 여기 지금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신교도와 이 구교도가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절대 신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때 프랑스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프랑스도 캐톨릭 국가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도 캐톨릭 국가인데 무슨 논리를 내세우냐면은 국익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요즘 국익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요? 국익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누구 편을 드냐면은 신교 편을 들어가지고 이 전쟁을 이깁니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사실상 독일 땅이 300개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아니죠. 300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도 3분의 1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가 그 이후로
저기 1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그렇다 본다면은 거의 한 200~300년을 이 유럽의 맹주로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럽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나폴레옹도 나와서 여기 저 비엔나 조약이 맺어지고 막 그러지만은 결국 프랑스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이센의 빌헬민 일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드디어 독일이 통일의 기운이 불어있습니다. 빌헬민 일세는 비스마르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을 자기의 재상으로 삼습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군비 확장 없이는 통일 없다. 그러기 위해서 그 국회를 갖다가 4년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군비를 확장해가지고 그 힘으로 하면서 누구라는 사람을 더 쓰냐면 몰트케라고 유명한 이 장군을 등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오스트리아를 7주 만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7주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몰트케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무너뜨리니까 이 누굽니까 프랑스 쪽에서 보고 있던 나폴레옹 3세가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치고 들어가냐면은 저 독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불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불 전쟁에 들어갔는데 이 몰트케와 이 저 비스마르크에게 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그겁니다. 저 나폴레옹 3세입니다. 포로로 잡힙니다. 황제가 포로로 잡혀서 나중에 영국으로 망명해서 죽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저 프랑스가 완패를 하고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리 함락 전날 바로 옆에 그 베르사유로 있죠. 프랑스로 가가지고 독일 제국 황제 즉위식을 기다립니다. 그게 제2제국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히틀러가 3제국이라고 부르는 데가 2제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빌헬민 1세고 여기 이제 비스마르크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놓고 뭐냐면은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파리 베르사유가 뭐 거울방 있죠? 제일 멋진 방. 그 방에서 황제 즉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당한 보복을 하루아침에 해치우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보다 더 끔찍한 나라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북독일 통일, 연방이 통일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외교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이 비스마르크 생각은 온통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은 독일이 다시는 깨져서는 안 된다. 분할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됩니까? 그 당시에 있던 것이 저쪽에 보시면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러시아 5개 나라 중에서 세 나라가 그 세력을 가지게 되면 두 나라를 앞도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세력균형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본래 이 세력균형이라는 것은 그 영국의 그 소피드 수상이 비엔나 협약을 1815년 맺을 때 그 유럽 나폴레옹 전쟁 후에 유럽 땅을 강대국들한테 나눠주면서 아주 그 뭐랄까 그 민족의 구성에 관계없이 자기들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세력균형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국은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 가보면 지브롤터라고 있죠. 남 끝에 있는 게 그건 이미 1700년대에 자기들이 차지한 땅인데 그 땅 이외에는 유럽에 하나도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갖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지시라기보다 어떤 외교 정책을 쓰냐면은 그 안에 이 4개의 나라들 러시아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다음에 네덜란드입니다. 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기는 싸우게 놔두고 자기는 식민지 개척에 나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1607년에 미국 버지니아에다가 땅을 가지게 된 때로부터 1947년 인도를 넘겨줄 때 1997년 홍콩을 넘겨줄 때까지 대영 제국을 유지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비스마르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셋 중에서 둘이어야 된다는데 영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럽 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고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영광스러운 고립으로 우리는 빠져나간다. 프랑스하고는 알사스 로렌을 보불 전쟁 때 뺏어왔기 때문에 앙숙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묶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발칸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슬라브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분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비스마르크 생각은 러시아를 어쨌든 간에 구워 삶아서 자기 편이 되게 하려면은 절대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주는 채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셋을 묶어서 3대 동맹을 2번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재보험 조약이라 해서 3조 동맹이 끝나니까 이 독일화가 러시아가 재보험 조약을 맺어서 자꾸 러시아를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이 오스트리아와 같이 너희들을 칠 생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했는데 이게 어디서 깨지냐면은 이 유명한 카이제르 수염을 말씀드리는 이 베를린 2세 때에 와서 달라집니다. 20년 동안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하다가 그때 누가 죽냐면 아까 베를린 1세가 죽고 나니까 베를린 2세가 이제 등용을 하는데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팔이 불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콤플렉스가 강하는데 왜 그러냐면 프로이센 자체가 무를 숭상하는 상무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한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팔이 안 좋은다는 것은 자기가 봐서는 엄청난 콤플렉스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뭐든지 좀 폼이 나고 자기가 앞장을 서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비스마르크라는 그 유명한 재상을 앞에 두고는 도저히 자기 폼이 안 나고 싶으니까 내쫓아버리고는 비스마르크가 했던 그 복잡하고 중첩적인 외교 정책을 뭐로 바꾸냐면은 투명한 걸로 바꾼다 그러면서 바로 오스트리아하고 동맹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누구랑 동맹을 맺냐면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데 처음에는 평화 협정으로 맺었다가 그 다음에는 군사 동맹까지 가버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영국과 가려고 그러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영국은 항상 뭘 굉장히 중시했냐면 인도를 그렇게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인도와 셰익스피어는 바꾸지 않는다. 인도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셰익스피어를 거기 중요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인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모든 정책은 인도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삼시 정책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캘커타와 카이로, 케이프타운을 잇는 이 선도 뭐냐면 인도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계속 남아 정책을 쓰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거기 인도 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남아 정책을 막는 정책으로 영국이 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베를린 2세 그 교만한 태도입니다. 네가 내 아니면은 동맹 맺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계속 찝쩍댑니다. 보아 전쟁에 참석한 자를 차고 나면서 더더욱 약을 올리는 것은 뭐냐면 영국은 원래 육군이었습니다. 상비군이었습니다. 해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유럽에 있는 가장 약한 나라를 편을 들어가지고 세력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썼다가 독일이 해군을 막 양성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봐라 이놈들이 우리를 넘보고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영국이 다른 꾀를 냅니다. 그게 바로 일본을 끌어들여서 1902년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영일동맹을 맺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를 양쪽에서 협공할 수 있는 양쪽에서 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독일과 굳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국 협상이라는 것이 프랑스가 영국한테 우리 같이 놀자 그러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맺습니다. 삼국 협상이 맺어지고 독일, 프랑스 이렇게 맞아요. 여기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2차 대전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렇게 동맹을 맺다 보니까 이게 동맹을 위한 동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맹의 눈치를 보고 동맹을 공격을 하면은 같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 그 황태자가 세르비아에서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세르비아에서 당하는데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동맹 관계가 있으니까 이 이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다가 선전포고로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대해서만 선전포고를 했다가 바로 독일을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선전포고를 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 저 노란 부분 있죠.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베네룩스 3국가 아닙니까? 그거가 덴마크인데 이 나라의 그 특성들은 참 재밌습니다. 영국은 대륙에다가 자기 그 영역이 없는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이 세 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이 네 나라를 자기 시스템하고 항상 같게 만듭니다. 자유가 민주주의, 제가 민주체제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슨 공격을 받으면은 언제든 즉각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프랑스로 들어갈 때 길은 벨기에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벨기에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치는 것을 보고 바로 영국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왜 이러면 세계전쟁이냐, 전쟁이 그렇게 많은데 세계전쟁이냐 그러는데요. 강대국끼리 붙었을 때 세계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세계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세대의 젊은이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약 3,200만 명의 그 군인들이 사상을 입고 1,800만 명의 민간인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터지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동맹을 맺다 보니까 외교적인 노력을 할 시간이 없었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으로 과거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 타고 가려면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차가 나왔어요. 무한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군대 전쟁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 무기가 다 만들어집니다. 제일 무서운 것, 그 무기가 대포도 있지만은 기관총입니다. 이것은. 기관총이 나오는 때가 언제부터 나오냐면은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인데요. 바로 직전에 1860년도 그 무렵인데, 1차 대전치기 한 50년 전인데, 그때 미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죽은 것처럼 그 기관총, 심지어는 독가스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내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야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테프트라는 사람이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의 테프트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대통령 마치고 대법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최후가 너무 커가지고 저 백악관에서 욕조를 다시 만들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움을 통해 당선된 사람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다는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본래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상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말씀드렸죠. 그 밑에 있는 발칸 반도에 있던 나라들 또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을 한국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게 가장 먼저 영향을 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이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에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5.4운동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5.4운동으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된다면 인도의 간디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게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집트로 갑니다. 사이드 투투비라고 오사마 빈 라덴이 자기가 가장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드 투투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이 연결되는 것이 이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2차 대전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엄청난 일이 터지는 것이 레닌의 러시아 혁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거의 혁명은 어떠냐면은 지배계층을 완전히 없애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혁명인 이 러시아 혁명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배계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이 레닌입니다. 그를 뒤를 이은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해서 이제 네 나라, 미국, 지금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여기 저 이탈리아, 여기에 다섯 번째가 누가 있냐면 일본이 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국제연맹을 만들 때도 이사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본이 그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때입니다. 이제 2차 대전으로 넘어가는데요. 2차 대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어디냐면 1차 대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식민지 전쟁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국끼리, 자기들 땅 따라먹는 제국끼리의 싸움이었는데 2차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차 대전에 이제 그 독일은 자기 걸 다 뺏긴단 말이죠. 자기 식민지를 다 1차 대전에 뺏기고 그 다음에 배상 문제로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도 있는데 가장 큰 사건이 1929년 대공황이 터집니다. 대공황이 터졌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식민지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런 대로 버텨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뭐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땅덩어리 내에서 생산하고 팔아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식민지를 하거든요. 식민지는 단지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땅 안에서 그 원자재를 구하고 그걸 또 식민지 백성들은 물건을 팔아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넓혔는데 이 독일, 이탈리아, 특히 일본은 우리는 식민지로 갖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조선에서 날 땅이 뭐가 있겠습니까? 쌀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 된 데다가 일본은 그 대공황 때 농촌에서 아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도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일본이 뭘 일으키냐면 만주로 가야겠다 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갑니다. 독일이 이제 거기 잘 아시지만 히틀러가 그 영국의 프랑스의 그 회유 정책을 겸허히 이야기해서 오스트리아, 그 다음 체코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폴란드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영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 1939년 9월 1일이죠. 9월 1일부터 독일이 차지한 명제를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이게 이제 그 독일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냐면요. 왜냐하면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석유가 어디냐 냐면은 주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바쿠라고 있습니다. 수도. 거기 오고 이란도 조금 날까 말까 하고 주로 그쪽에서 많이 났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만든 건 노벨도 그 바쿠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석유가 처음 나올 때니까. 그래서 이 독일이 바쿠까지 공격을 가다가 스탈린그라드에서 거의 몰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뒤집어져서 스탈린이 어디로 밀고 들어오냐면은 독일의 엘베강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이제 2차 대전의 전쟁인데요. 이제 거기 그 대한민국의 이제 시작을 하려면 이 분하고 이분이 굉장히 좀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조선왕조가 그 신분제 국가로서 500년 동안을 유지를 하는데요. 마지막 100년쯤에 와서는 세도 정치라고 아시죠? 세도 정치가 뭐냐면은 외척이 독재를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독재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왜 민주국가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독재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줄세우기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독재국가에서 출세를 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쪽 줄에 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뇌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뇌물이 필요하면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한정된 자원과 권력 속에서 그걸 가져오려면 반드시 밑에 있는 국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정통성이나 정당성 이런 건 다 떨어버리고 그래서 독재국가는 초반에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렇게 세력을 모으기 때문에 잘하고 또 언급기에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독재 세력에 붙는 세력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바로 이 조선왕조입니다. 조선왕조 이 민비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양반이 이제 노론의 그 김씨들을 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드디어 민씨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민씨 계시면은.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2호의 병영공 판서, 그다음에 한성, 판윤 등 이렇게 해서 13개의 중요한 자리가 올 민씨로 한 경우는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 정도로 쉽게 말하면은 그 민씨 천하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은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렴주구, 이 일당 독재에 의한 그 부패에 따른 가렴주구,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모군란이랄지 동학혁명이랄지 나면은 외국 군대를 불러다가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학살해버리고,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 힘으로 안 되니까 외국 군대 데려온 거 아닙니까? 중국 군대 데려다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라가 망할 때쯤 돼서는 일본에서 가져다 쓴 돈도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1년에 움직일 수 있는 재정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가 이제 재밌는 것은 요즘도 무당 이야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는데요. 무당의 원초는 이때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여기 덕수궁이 있잖아요. 덕수궁 안에는 주로 무당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여기 병성민 씨가 이모군란 때 장원인가 어디론가 그렇게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어느 무당을 만났는데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곧 돌아간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맞고 돌아가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진성분인가 무슨 임금 문자를 붙여가지고 벼슬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또 굉장히 학문이 막혀 있었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구슬하고 전국에 있는 3,000봉 산에다가 촛불을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가 재정이 없는데 이걸 갖다 그런 데다 탕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외교 사절들을 잘 보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거라는 얄팍한 생각에 대규모 연회를 계속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연구했던 어느 교수님 말에 의하면은 식생활비로 들어간 식비로 들어간 액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 사는 양반들은 매일 저녁 9시 끝나고 나면 사찬이라고 해서 뭡니까 떡을 돌리는 거 이런 돌려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받고 이런 식으로 올리고, 백성들은 다 굶어주고 하고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언제 이 나라 망하느냐 하고 있는데 요 사람이 이제 제일 원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시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우리 조선 백성들이 뭐라 했겠어요? 야, 우리가 미워하는 것하고 네가 와서 죽인 건 다를 것이다 해가지고 반일 감정이 더 세진 거예요. 이게 이제 갑오경장, 저희 말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사실상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 입장을 아셔야 되는 게요.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자기 걸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조선은. 그리고 조선하고 베트남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조선 뒤에는 일본이 있고 베트남 뒤에는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면 바로 베이징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해서 이걸 떼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문 만들었잖아요. 그 독립문은 누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었는데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지 일본으로부터 독립문이 아닙니다. 그때 본래 영음문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사신을 맞이하려고 만들어 놓던 영음문을 걸고 거기다가 독립문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지한 면적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일본이
이제 그때 차지했던 영역이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 태평양 사실상 다 차지합니다. 이 솔로몬에서 이제 바라카나 전투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일본이 계속 잘 나가다가 물러서는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 호주하고 미국을 엮는 선의 중간에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 섬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 호주가 바로 일본 것으로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이것을 메가더 장군이 어떤 식으로 하면 섬 건너뛰기 작전으로 좀 세겠다 싶으면은 그걸 건너뛰어서 앞으로 다른 섬을 먼저 가버립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고립돼 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식으로. 그리고 이 북쪽에서는 니미츠 장군이라고 해군 장군이 계속 밀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가 다시 세계사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루스벨트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처칠과 이렇게 카이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스탈린이 계속해서 아까 그 스탈린그라드 승리 이후에 동유럽을 싹 차지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 세력 균형의 대가의 영국의 처칠이 합니다. 좀 모여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땅을 다시 나누자.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루스벨트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식민지 해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민지 해방을 그러면은 요즘은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소련이 공산주의자들이 식민지 해방을 했다는 걸로 다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오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 운동으로 중국의 공산당이 생기지만은 1917년도에 소련이 생기면서 콤민테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콤민테른은 뭐냐면은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냐면은 세계의 노동자들이 이 부르주아지들을 전부 없애고 프롤레타리아 세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면서 그때의 첫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일국 일당 원칙입니다. 한 나라에 하나의 공산당만 만들도록 하자는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중국 공산당, 중공, 한국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일본 공산당 이런 식으로 공산당 하나뿐입니다. 처칠이 주관해서 하는데 이 루스벨트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쟁이 가서는 안 되고 전쟁이 끝나면은 식민지를 싹 해방시키고 왜 식민지를 해방해야 되냐?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전체 인구가 우리 인구 25억이었는데요. 아시아가 11억이었습니다. 아시아 11억을 아시아 11억 아시아인을 전부 우리의 적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식민지 해방을 제일 먼저 주창하고 나온 것이 1941년 대세한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43년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해방을 시키는데 노예 상태에 있는 코리아를 일정한 기간 내에 그런데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처치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자기는 맨 식민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 해방을 하니까 노 장개석도 내심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아니 저거 우리 땅인데 저거 독립시키면 되겠냐 이거예요 원래. 그런데 일본이 이미 가져가 버린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떼낸다는 의미로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포츠담 선언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코리아는 코리아로 되어 있죠. 코리아는 독립국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헤란 회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포츠담 선언 후에 이제 세계가 이제 바뀐 겁니다. 뭐냐면은 루스벨트는 거기 4번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6년을 할 수 있었는데 12년 차에 3선, 4선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3월에가 죽죠. 그리고 나서 이어받은 사람이 트루만이고요. 그 다음에 애틀리는 처칠이 전쟁이 다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그동안 노동당하고 같이 이렇게 중국 이렇게 연합 정권을 만드는데 이제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판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총선을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포츠담 회담 중에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완패를 했습니다. 이 메슈리한테 노동당한테.
이때 이제 영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전쟁이 하도 지긋지긋 해가지고 이제는 전쟁 때는 처칠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주장한 이 애슐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포츠담 선언은 이 세 사람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헐리 추르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메가더 때문에 자꾸 추르만 그러면 저 사람은 저 북진 통일을 반대해가지고 뭐 원자폭탄을 쓰기 못하게 해서 좀 그랬다 그러는데요. 미국 역사에서는 메가더를 해임한 것을 미국 역대 대통령 10대 잘한 것 중에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르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주리 출신인데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뽑았냐면은 그 루스벨트가 4번 당선될 때까지 3번까지는 다른 부통령을 썼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썼는데 그 친구가 약간 좌익 성향이 있다 해서 버리고 말 잘 듣는 그리고 아무런 영향 정치적으로 세력이 약한 추르만을 가져다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자폭탄 만드는 게도 가입어지도 계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를 이제 소위 대통령이 됐죠. 승계받은 거죠. 대통령이 죽으니까 바로 승계를 했는데 4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우선 마샬 플랜과 나토를 만들어 가지고 유럽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추르만이 바로 결정해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전쟁을 끝까지 이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CIA랄지 미국 내 이런 것들도 다 누가 만드냐면은 이 사람 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냉전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47년부터 시작되는 냉전이 이때입니다. 자, 이게 일본이 한국 문서를 쓰는 거고요. 아까 에텔리.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건국에 관해서 세계적인 분위기 어떤 상태였느냐 대한민국이.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도 지금 이 에텔리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도저히 1, 2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제국주의가 됐고 제국주의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이 자본주의 갖고 일하고 되겠느냐. 자본주의는 안 된단 말이지. 이런 사고가 많아졌고 그런데 또 소련이 계획경제로 해서 잘 산단 말이죠. 속은 어쨌든지 모르지만 외형상을 굉장히 잘 살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여기 이제 에텔리는 영국을 전체를 국유화를 해갑니다. 모든 산업.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이 독일. 이 독일은 어차피 이제 미국의 원조로서 살고 있습니다만 아데나워. 거기 겨울에 하도 추워서 외투를 입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기사는 어디서 잤냐면 병원에 가면은 욕조가 좀 따뜻하잖아요. 거기 가서 잤다는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로 아주 힘들었던 독일입니다. 밑에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또 아주 그 다음 2대 수상인데 누구냐면 에르하르트. 이 사람이 독일의 나인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죠. 나인강 사회적 자유주의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합니다. 혼합 경제부터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드골 밑에서 유럽의 아버지라는 장 모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EU의 시초를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여기도 역시 계획경제입니다. 소련의 경우는요, 잘 보시면 아시지만은 러시아는 지금도 가깝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평선에서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외족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망가지는 것. 몽골족이 오질 않나 뭐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국가 안보가 뭐냐면 팽창입니다. 계속 울타리를 밖으로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리를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드디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만들었던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쭉 보십시오. 쭉 만들어서 북한까지.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이 38도선 분할선을 하자마자 오케이를 넣은 겁니다. 바로 즉각 오케이하고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나중에 이제 잘려나가면 빨간 부분인데 나머지는 좀 울타리였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 김일성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보시면 김일성이 12년생입니다. 1912년생. 33세죠. 45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9월 20일 날 스탈린이 한국에다 남한의 그 미소 공동이유에 관계없이 빨리 국가를 만들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 때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요 소련 사람들 태극기 있죠. 48년도까지 우리나라 태극기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은 북한에서 여기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뒤에를. 요것만 내보입니다. 여기 아시겠죠? 박헌영 1900년생입니다. 12살 더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지금 여기 하지가 나오는데요. 다음에 이 하지가 그 한반도에서 800km나 떨어진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상사가 죽으니까 승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 소련의 참전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요. 한반도를 금방 먹을 것 같으니까 미국이 아이디어를 내서 38선권을 이야기합니다. 소련이 그걸 받아요. 왜 받냐? 일본의 핵심이 있었거든요. 일본권 나눠주려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지만은 그래서 38선에서 받는데 그때 이제 이 하지가 제일 미국에서는 가까운 데 있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무엇에 충실한 사람이냐면은 상부 지시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는 전형적인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것은요 포츠담 회담이 아주 엉성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5번에 걸쳐서 세 개의 나라가 영국, 미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상들이 5번에서 만나는데 세 번째 만나는 것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가 결정되냐면 신탁 통치가 결정이 돼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루스벨트가 아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랄지 뭐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리핀을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50년 걸리더라. 그래서 한국도 한 40년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죽었는데 그때 협상상 5년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 5년으로 온 것도 어떻게 하느냐. 우선 남북 합작정부, 민주정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민주정부를 신탁 통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그런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그것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극좌에 있는 사람들, 박헌영이 그 위에 있는 이승만, 김구는 다 배척하고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은 김규식, 여운형 이런 사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위 군정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의 말대로 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박헌영이가 들어와가지고 남로당으로서 분탕질을 쥐고 있고 세계는 전부 다가 믹스드 이코노미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회주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대한민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사회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판에서 오히려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악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즘 일각에서는 마치 분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회주의가 아주 쉬운 상황이겠습니다. 사회주의 됐으면 통일이 됐으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월남 정도나 됐을까요 지금? 그런데 하여간 이승만의 그 고집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오늘의 책의 주제인 것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건국을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기게 된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된 것은 사실은 6.25 덕분입니다. 6.25 덕분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6.25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나달 하나까지도 세가면서 그 사람들 그런 거 밤마다 불러들여서 정치 교화시킨다고 하는 거 이런 걸 겪으면서 6.25 때 뭡니까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가 북한의 실상을 확실하게 안 거예요. 공산주의 실상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냐면 이승만을 지지해서 전쟁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은 반공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그러면 쉽게 되느냐? 민주주의가 쉽게 되질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나 영국 밑에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뭘 했냐면은 그 민주주의를 했다가 지금은 다 독재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를 하다가 이제 민주국가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만든 지가 48년대에 만들어서 88년도까지 40년 동안이 약간의 독재적인 상황. 쉽게 말하자면 나머지 지금 한 35년이 넘었죠. 그동안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뭐냐, 우리가 가졌던 그 40년이라는 것은 등소평이 말했던 동학양요하고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63년이 돼서야 우리나라는 100불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100불이 되고 그 이전에는 80불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이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원조 받은 걸로 경제개발 해보려도 안 됐고 2차 이공화국 때도 아까 말씀드린 이 두 분이 싸우느라고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이 김종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수출주도 전략으로 바꾸면서 외자를 빌려다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박 대통령이 시해당을 물으면은 1660불까지 올라갑니다. 부르주아지 노우 디마크라시라는 말을 미국 학자가 썼습니다. 민주주의는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표를 자기 투표권을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면 이건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레드 자카리아는 3,000불은 넘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3,000불이 딱 넘어가는 게요. 50이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 88년입니다. 87년도에 3,700불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4,000불이 넘어섭니다. 우리나라는 드디어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 독재 기간을 끝내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쓰레기만이니까 성김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간략하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는 책에 쭉 설명이 되는데요. 그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한 시대를 결정하고 오는데요. 저는 항상 그 믹스드 블레싱이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믹스드 블레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섞인 축복. 하나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것에는 좋은 거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고 또는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 되는 것처럼 이 삼당 막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삼당 합당을 하고 나서 잘 아시는 이 박철환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이 내각제를 하기로 해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꿈에도 없단 말이죠. 자기는 도저히 그 네 사람 아까 말한 김종필, 김대중, 그 다음에 노태우 네 사람 중에서는 자기는 대통령으로 하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민자당에 들어가고 민자당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냐. 이 박철환과 노태우 대통령과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그 싸움으로 처절하게 싸우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을 한번 봅시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개발 독재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 편중이 된 겁니다. 권력도 편중이 됩니다. TK 지역으로 싹 편중이 됩니다. 이걸 깨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어렵습니다. 실질적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낸 사람이 와했습니다. 어떻게 해냈느냐? 딱 취임하자마자 하나에 해체합니다. 하나에는 뭐냐면은 TK의 제가 주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이었거든요. 그걸 하나에 해체하죠.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되게 해고 나서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고위공직자 누가 제일 많습니까? 그 다음 바로 월성한 5.18은 문민정부라고 불렀거든요. 문민정부 연장성산에 있다. 그러면서 바로 또 뭐냐면 금융신명제를 합니다. 돈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어디가 타겟이 있어? 누가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 또 하는 게 뭐죠? 전노를 구속해버립니다.
그것도 5.18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소급입법을 만들어서 구속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동안 우리나라 국영화를 많이 해놨거든요. 국영기업체가 많았거든요. 다 민영화시켰고 그렇게 하면서 뭘 깨버리냐면은 TK 주유 기업들을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 누구를 박냐면은 PK 부산 경남 사람들을 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나중에 야 이거 정치 보복이다 말이야.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 반사 효과로 우리 사회에 뭐가 되냐면은 모든 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더욱더 결정적인 건요. 이회창 총재 이 양반이 뒤가 TK가 무너지고 있던 걸 알고는 이 이제 여기다가 서석재 자기 그 소위 막 돈주머니를 요리 보냅니다. 그래서 근데다 더 결정적인 것은 DJ 비자금 사건이 마지막에 터집니다. 수사 못하게 해버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DJP 영화로 넘어갔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YS가 없었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이 정권 교체가 된다는 의미는 어느 의미를 갖냐면요. 부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전노가 가져갔던 돈은 공소장에 나와 있다시피 2천억, 3천억이 되는데 이때는 아들들이 가져간 돈이 몇십억 단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권 교체라는 의미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일 큰 것은요. 소외계층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독재하는 니들 그룹들끼리 해서 우리는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우리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이내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정권 교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우리가 재산을 축적해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고 그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건 믹스드 블레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각 지역이 예를 들면 호남은 호남대로 TK는 TK대로 이쪽은 뭐냐면은 한 장의 아성이 돼간 겁니다. 30년 동안. 하나는 국민의힘, 한쪽은 민주당의 아성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지역에서는 반대말을 못해요. 반대당 이야기들은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정치인들이 그건 장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이 속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감정은 계속 소위 말해서 거기서 반대를 해야만이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필요가 있냐면 저 상대방하고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타협을 합니까? 저 사람들은 그 시간이 있으면 가서 계속 쑤셔야죠. 야 저놈들 나쁜 놈이다. 저놈들 친일파다. 막 이런 식으로 까야 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됩니까?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밑에 주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왜 생각합니까? 계속 떠들어야죠. 그게 최고적인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을 갖다 바꾼답니다. 신년명정 무슨 뭐 토착 내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갈라칩니다. 갈라치면 어때요? 지지율은 40% 유지하잖아요. 80%, 45%. 얼마나 편해요, 정치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에 국민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일례로 하나 들어준 예가 항상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세탁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가게 되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세탁소업을 합니다. 그게 유태인들이 했던 거거든요. 가서 세탁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 밑에서 일했던 한국 사람이 옆집에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딱 보고 있다가 두 군데다가 똑같이 자기 그걸 보냅니다. 물건을 보내줍니다. 둘이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세탁비가 우선 안 올라요. 서비스도 좋아져요. 공짜로 해준 것도만 단추 같은 거 공짜로 막 달아줍니다. 어? 그게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세탁소 중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야, 뭐, 저 물건을 값 올리려면 올려버리고 서비스 하려면 개판 쳐버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된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극으로 달리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지역이 일당 독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했는데
국가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갖는 것 같는데 내막으로 들어가 봤더니 지역은 완전히 일당으로 굳어가지고 아는 그 이외에 지금 하나 생긴 것이 부산 경남입니다. 부산 경남 왜 그렇게 됐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본래 13대에서 아까 그 3당 합당이 됐을 때에 그걸 합니다. 자기는 저기 더 이상 뭐냐면 3당 합당 안 한다 해가지고 꼬마 민주당으로 8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남았다가 그래가 이제 14대 때는 부산에 갔는데 되겠습니까? YS가 안 밀어주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나 14대 때 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DJ 민주당 합당을 합니다. 꼬마 민주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떨어졌던 부산 종로 거기 지역구에 보궐선거에 나왔고 됩니다. 한 1, 2년 하더만은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연설을 하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아, 그렇잖아요. 바보죠.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 부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야 정부 교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도 나옵니다. 문재인도 나왔고 조국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TK하고 호남에 사람 나옵니까? 지금 TK에서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홍준표 그런 분 나오죠. 이 사람들 누가 데려온지 아시죠? YS가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왜 데려왔느냐? TK 잡으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럼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는 그쪽에 안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출마해서 수도권에서 출마해서 맷집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호남에는 또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이낙연 또 정세균 이런 총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힘을 못 씁니다. 왜냐면 원실에서 컸거든요. 맷집이 없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안 됐어요. 두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보면은 지역에 있어서의 그 시간이 많아서 독점적 구도,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헌법을 바꾸고 선거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보우 구조가 왜 그러냐면 양당이 밑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대화가 되거든요. 소위 대구에 있는 민주당과 호남에 있는 민주당끼리 서로 통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당에서 이렇게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당이 다르면 서울에 와서도 대화가 할 수 있다. 요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아예 안 할수록 당선이 쉬운데 왜 합니까? 그리고 더 나쁜 놈으로 몰아야 되는데 요즘 보세요. 하나도 협조 않죠. 합치 않을수록 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탁소 주인을 가지고 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른 이야기는 더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는 다당제를 의미한 것이었고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매일 법정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 사유재산을 지키지 않으면요 중국과 북한이 됩니다. 근데 등석평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 특색 사유주의가 그 소리는 자본주의가 그렇게 따른 겁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해도 자본주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마인 잠깐 보여드렸는데 마인이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느냐? 중국은 헌법에다가 프로레타리아 독재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시진핑이 걱정하는 겁니다. 등석평, 장점인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자본주의에 십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꾸 민주화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등석평 같은 경우는 민주화가 천안문 사건 아닙니까? 탱크로 밀어서 1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왜 생각이냐?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산주의가 없어지면 공산당 일당 독재에 우리는 어디 가서 사느냐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중국몽을 내세우는 것이 뭐겠어요? 공산주의를 100년 동안 유지시키겠다는 게 중국몽입니다. 그게 뭐 세계 1등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지나 뭐 이렇게 AIG 이거는 딥시크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저게 말이죠. 주민통제론입니다. 소련이 어떻게 해서 막은 줄 아시죠? 소련은 생산과 소비를 인간의 머리로 상정을 해서 인간의 머리로 통제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소련 시스템을 만들다가 그게 실패해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딥시크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과 소비를 다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의 93%가 지금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국영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중국의 지금 큰 딜레마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런데다가 부패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부패 계속 이야기해요. 독재 국가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다당제 받으라. 그 다음에 사유재산 인정하라. 그러면은 중국은 북한은 그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다른 나라로 하자는 겁니다. 다른 나라.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한 나라로 하면 우리가 계속 주장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당제 받으라 말이야. 왜 너희들 거기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느냐고 계속 주장하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 고초인들은 항상 그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왜 태극기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제가 대표 때 대형 태극기 갖다 놓고 국민일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오늘도 지켜주셔서 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오늘 뭐 두서없는 말입니다만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